이번 시간 해드릴 사진가는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소입니다. 제 강의, 다른 강의에서도 자주 예를 들었던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아직도 많은 그 사진을 배우는 분들한테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특히 사진을 좀 더 자신의 그 기본적인 사진을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사진가가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프랑스 사진가죠. 프랑스 예술가죠. 그다음에 인본주의 사진가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주로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35mm 필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진가라는 또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35mm 필름이라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일반 소형 카메라에 사용하는 게 35mm 필름이고, 이런 35mm 롤 필름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생산했던 게 코닥이거든요. 1889년에. 근데 그걸 가지고 사진에 입문한 사진가들은 꽤 되지만, 그걸 계속 35mm 필름 갖고 작업을 했던 그런 초창기 사진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35mm 소형 필름을 갖고 자신이 추구하는 사진 작업을 최초로 시도한 사진가라는 그런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사진의 범주에 속하고 보도 사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스트릿 포토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거리 사진이라는 그런 사진의 장르를 새롭게 개척했다라는 또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이 특히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세계에서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사진가들이 이 거리 사진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많이들 찍습니다. 근데 이런 거리 사진의 첫 장을 연 사진가가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가 프리랜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최초의 사진가 프리랜서 집단이 매그남을 창단한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소입니다. 그래서 뭐 로버트 카파, 데이비 시모아 뭐 등등등과 함께 1947년에 그 매그남이라는 사진 그런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프리랜서 집단을 형성을 해서 사진가의 그런 권위를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그남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편집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 아니라 사진가가 본 세상, 사진가가 찍은 사진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 매그남인데, 거기에 창단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까르띠에 브레송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직물 제조업을 했고요. 이 외갓집도 엄마 쪽도 상당히 그 재력을 갖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거의 없이 이 어린 시설이나 청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동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그림도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진보다는 그림을 먼저 배웠어요. 그림을 먼저 배웠는데, 뭐 그림은 5살 때부터 배웠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람이 카메라로 사용한 건 코닥에서 만든 박스 브로니 카메라입니다. 브로니 카메라. 뭐 많은 사진가들이 엔젤 아담스도 그렇고 뭐 이런 초창기 그 사진을 시작할 때 사진가들이 이런 브로니 카메라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코닥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사진사에 미친 업적도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0세기 거장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사진가들이 대부분 사진을 처음 입문할 때 코닥에서 만든 브로니 카메라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죠. 브로니 카메라를 쓰다가 나중엔 3, 4인치 뷰 카메라로
옮겨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리 스냅을 찍는 사진가여서 이런 뷰 카메라나 이런 거는 자기가 작업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느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지금 4, 5인치 필드 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를 갖고 그때 당시에 사진가들은 뭐 이거 핸드 카메라로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찍었어요. 삼각대도 없이. 근데 좌우 상하도 다 거꾸로 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스냅 사진 찍듯이 그렇게 찍었는데 우리들한테 그렇게 찍으라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죠. 저부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겁죠. 그다음에 좌우 상하가 반대죠. 그거 초점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사진가들이 우리 선배 사진가들이 그런 작업을 아주 자유롭게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까르띠에-브레송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3, 4인치 뷰 카메라 뭐 4, 5보다는 작지만은 그래도 그 인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포맷을 가지고 있는 거라 카메라 크기도 그렇게 작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쓰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을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까르띠에-브레송이 해줬으면 했는데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은 절대 그걸 원치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고 싶어 했던 자유분방한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5살 때 이 자기 삼촌 작업실에서 그림을 공부하는데 당시에 그런 그 촉망받던 신의 화가였던 것 같아요. 자기 삼촌이요. 그래서 음악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음악보다는 미술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 밑에서 그림을 공부하면서 유화도 배우게 되고 해서 사진은 이제 기초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1927년에 그 사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사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립미술학교를 입학을 하고 과외 공부,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외 공부처럼 그 화가면서 조각가인 앙드레 로트라는 예술가가 운영하던 로트 아카데미에 또 거기에도 또 등록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림 공부를 같이 한다라는 얘기죠. 이 사교계 초상화가 함께 그림을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면서 이런 이 학원 같은 데도 다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미술 공부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고 또 그 관련 책도 보고 해서 현대 미술에 대한 그런 그 관심과 그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에 대한 작품에 대한 존경심과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로트 아카데미에서 배웠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앙드레 로트라는 사람을 이 까르띠에-브레송은 카메라 없는 스승이다라고 여겼을 정도로 그 미술 공부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이 앙드레 로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게 뭐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이 브레송이 이 로트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규칙에 얽매이는 좀 자유로운 그런 표현 방법을 선호했던 게 아니라 규정이나 규칙에 얽매이는 그런 교육 방식에 상당히 지쳤던 것 같아요. 상당히 지쳤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받았던 그 미술 교육 덕분에 그 사진의 그 예술적인 형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의 그런 대표적인 사진집 중에 하나가 결정적 순간이라고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적 순간의 3요소를 빛, 구도, 감정이라고 그랬고 요즘 스트릿 포토 하는 사진가들에 비해서 까르띠에-브레송의 사진은 상당히 온화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황금 분할에 의한 그 구도를 상당히 선호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인데 이 미술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된 그런 그 영향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미술 공부를 하면서 어린 나이를 보냈고요. 근데 그 1920년대 당시에는 유럽 전역에 그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진
사진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지만 이 학교마다 그 집단마다 이 사진에 대한 그 사진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주장이 각각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성을 갖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오는 그런 혼란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초현실주의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험적인 사진이라든가 뭐 스트레이트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분물처럼 쏟아지거든요. 다양한 장르의 사진들이 어떤 그런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초현실주의 운동에 이 까르띠에 브레송이 아주 심취합니다.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시작을 하면서 그 운동을 끌고 가던 그런 주요 인사들과 또 만나고 하면서 이 초현실주의 운동에 이렇게 끌려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격동의 시절에 그 예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격동적인 시절에 문화적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그 까르띠에 브레송의 예술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이런 감정은 상당히 성숙해 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작업을 했던 그 초기의 그림들은 그 시절에 다 파기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업이 굉장히 불만스러웠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그린 그림이 불만족스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상과 이런 건 굉장히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그 불만이나 이런 좌절감도 또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서 29년까지 캠브리지 대학에서 미술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하고 또 영어를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어가 지 모국어니까 영어까지 해갖고 영어 공부를 해서 이런 그 좀 다양한 그 교양적인 거를 높였고요. 그다음에 1930년대 이제 군대에 징집이죠. 끌려갑니다. 군대에 끌려가서 1929년에 29년인지 언제까 하여튼 군대 가선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면허 없이 사냥을 하다가 가택연금에 처해진대요. 유럽 쪽, 물론 미국이 유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냥이라든가 하다못해 낚시를 갈 때도 그 면허를 사야 돼요. 그 면허를 사서 가서 낚시를 해야 괜찮지. 면허 없이 낚시하다 걸리면 그 굉장한 벌금 폭탄을 맞거든요. 뭐 사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면허를 사야 되는데 이 브레송도 그 면허 없이 사냥을 하다가 가택연금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더 무서웠는지 아니면 벌금을 낼 돈이 없었는지 하여튼 가택연금을 당한다는데 이때 그 미국에서 온 이주자들이 있었대요. 헨리 크로스바 부부를 만난답니다. 헨리 크로스바 부부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약간은 좀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성적으로도 상당히 개방돼 있어서 이 크로스바 부인하고 까르띠에 브레송하고 굉장히 그런 깊은 관계까지도 맺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크로스바하고는 그 사진에 대한 관심이 서로 이렇게 말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바라 해리라는 사람이 그 지역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 가택연금 시키지 말고 자기하고 좀 같이 있게 해줘라. 그래서 이 해리스 크로스바하고 같이 있게 됐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진에 관심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이 해리 크로스바가 이 브레송한테 카메라를 선물을 해준대요.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겠지만 선물도 주고 프랑스 파리 근처에서 그러니까 크로스바 빈지 크로스 반지를 모르지만 그 사람 집 근처에서 사진도 찍고 집에서 현상 인화도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개방적인 생활을 했고 성적으로도 약간 좀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그런 기본은 갖춰져 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자살을 한대요. 크로스비가 이게 자살을 해서 그 까르띠에 브레송의 그 짧지만 그 예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벗어난 생활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근데 그 이후에 뭐 어두운 심장, 우리나라 말로 어두운 심장이라는 책을 읽고 뭐에 홀렸는지 그 프랑스 식민지인 그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로 간대요. 거기 가서 사냥을 해서 그 먹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갖고 주민들한테 팔면서 살았대요. 그 사냥을 할 때 나중에 그 사진을 찍을 때 이 사람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사용되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사냥하고 그러니까 사격하고 카메라 사진은 그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초점 맞추는 것부터 하여튼 이 카메라를 또 잡는 그런 자세부터 해가지고 사냥과 비슷한 사격과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까르띠에 브레송의 그런 거리 스냅에서의 그런 순간적인 포착의 그런 그 기본은 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면서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냥을 하고 사진의 기본적인 거를 닦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흑수혈이라는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는 줄만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코트 디부아브로 가져간 그 아프리카로 가져간 카메라가 브로니 박스 카메라보다 좀 작은 거였는데 뭐 잘 못 찍었는지 아니면 보정이 잘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 7장 정도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적으로는 많은 그런 성과는 못 올린 것 같고 물론 사진 찍으러 간 건 아니지만 아주 사진의 기본적인 역량은 키운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오죠.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 초현실주의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더욱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고요. 그러다가 이 헝가리 출신 사진가인데 마틴 문카치라고 있습니다. 마틴 문카치가 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동적인 패션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 패션 사진가 중에 리차드 아벤돈이나 이런 사람도 자기가 마틴 문카치의 영향을 받았다. 자, 마틴 문카치가 스승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후대 많은 사진가들한테 영향을 줬던 사진가가 이 마틴 문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진들은 인물 사진이든 패션 사진이든지 간에 정적인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포즈만 취해서 이렇게 정적이었는데 그 정적인 포즈를 동적인 걸로 바꿔놓은 사진가가 마틴 문카치인데 이 까르띠에 브레송도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의 사진을 보고 사진에 굉장한 영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문카치 사진의 아주 대표적인 게 이것도 아프리카 겁니다. 탕가니카 호수라는 데서 그 빨가벗은 그 흑인 3명의 소년이 그 점프하면서 이 호수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실루엣으로 약간의 완벽한 실루엣은 아닌데 거의 실루엣으로 나온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상당한 이 충격과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그런 움직임의 자유로움과 거기에 우아함까지도 느꼈고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포착한 듯한 그런 마틴 문카치의 사진에서 사진에 그 영감을 받고 그림 그리는 것을 그 순간부터 멈추고 사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동기가 마틴 문카치의 사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까르띠에 브레송은 사진이 순식간에 영혼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브레송한테는 상당한 그런 충격적인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까르띠에 브레송은 자화상, 그러니까 셀프 포트레이트가 없어요. 셀프 포트레이트가 한 장인가 있습니다. 한 장. 그래서 그냥 얼핏 잘못 찍어서 자신의 명예를 해치게 될지는 모르는 자화상을
절대 찍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사진을 찍자 그러면 흰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찍을 정도로 수줍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화상은 없는데 이 스페인 마르세유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서 50mm 렌즈가 장착된 라이카 카메라를 발견을 하고 구입을 하면서 라이카하고의 인연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그 당시에 구입했던 50mm가 장착된 라이카 카메라입니다. 그 브레송이 사용했던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수년간 그때 산 라이카 카메라가 브레송하고 함께 하죠. 50mm. 그래서 우리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하면 50mm 표준 렌즈만 가지고 작업한 사진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100% 50mm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 말을 할 때 요즘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50mm의 대표적인 사진가다 그러니까 그냥 주야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50mm만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리 스냅을 찍었다 그랬더니 절대 인물이나 풍경 사진을 안 찍은 걸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50mm로 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에는 50mm 렌즈로 찍은 사진이 대다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 표준 렌즈가 주는 그런 영감이, 그 표준 렌즈만 가지고도 제가 렌즈 파트에서도 설명해 드리지만 50mm 표준 렌즈는 전천후 렌즈입니다. 그 50mm 가지고 못 찍을 사진이 없어요. 아주 그 바디줌이라고 그래서 좀 발품만 조금 팔면 준광각에서 준망원까지는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 게 표준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렌즈를 요즘 사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렌즈고 가장 퀄리티가 좋은 렌즈면서 가장 저렴한 렌즈가 50mm 렌즈다라는 점. 그 50mm 렌즈를 장착한 라이카 카메라를 구입해서 라이카하고의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게 이 까르띠에 브레송인데, 이 라이카 카메라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형 카메라예요. 요즘 나오는 SLR 카메라보다도 조금 작아요. SLR이지만 거리계 연동식 형태를 갖고 있는 카메라인데 아무튼 카메라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중 속에 뛰어들어서 사진 찍히는 군중들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움, 인간적인 면을 포착하는데 더없이 좋은 카메라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라이카도 블랙 바디도 나오고 은색 바디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은색 바디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카 이 은색 바디가 사람들 눈에 이렇게 반사돼서 눈에 띄고 또 신경 쓰이게 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검은 페인트를 칠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좀 차단해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게 해서 사진을 찍는데 더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치밀함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브레송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라이카는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 특히 그 까르띠에 브레송한테는 자식이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던 그런 카메라가 라이카고, 이 브레송 이외의 초창기 사진가들이 라이카를 상당히 많이 쓰면서 굉장히 그 홍보 대사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명기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요. 아무튼 이 사진의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라이카와 함께 개척을 했던 사진가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는 거고요. 실제 상황과 변형된 상태로 포착하는 능력을 라이카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자신이 사는 프랑스 지역을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많이 찍었지만 초창기에는 유럽 다른 나라 쪽에 가서 많이 찍었고,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오지 않았지만 일본, 중국, 뭐 다른 뭐 필리핀이나 이런 아시아권하고 그다음에 유럽, 아메리칸 대륙 쪽에 아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그런 사진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1934년에 마그남의 같은 창단 멤버인 데이비 시모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졌던, 그 다음에 데이비 시모아는 그
이 언어를 굉장히 많은 그 언어를 구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학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서 아주 절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 이 사람이 데이비 시안가 뭐 이름이 그랬는데 이 프랑스 발음으로 오는가 하여튼 브레송이 발음하기가 되게 그 어려워해가지고 뭐 치민가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나중에는 저 데이비 시모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이게 뭐 미국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데이비 시모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데이비 시모어를 통해서 로버트 카파를 만듭니다. 로버트 카파의 또 본명은 안드레 프리드만인가 또 뭐 이렇죠. 로버트 카파도 아마 헝가리 쪽인가 이쪽 지역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로버트 카퍼의 부인이 게르다 타론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의 여성 전공 기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부인의 말도 있고 해갖고 미국식으로 이름을 바꾸죠. 로버트 카파. 아무튼 그 데이비 시모어를 통해서 로버트 카파도 소개받고 해갖고 이 세 사람이 그 굉장히 똘똘 뭉치는 아주 절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947년에 이 세 사람이 뜻을 같이 해서 매그남이라는 그런 프리랜서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1935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 초청을 받아갖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이때 이제 또 워커 에반스도 만나고 그러니까 워커 에반스의 전시 공간을 워커 에반스하고 전시 공간을 같이 그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그 미국에 여행 와 있고 전시하고 있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한테 그 하퍼스 바자에서 이 작업을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패션 작업을 의뢰했던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특정한 사진을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사진가라고 해도 자신이 하지 않은 그런 분야에서는 당연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진을 배우면 어떤 사진이든지 자기가 다 소화할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브레송의 사진을 보고 하퍼스 바저에 있는 카멜 스노우라는 사람이 그 브레송한테 패션 사진을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거부하지 않은 브레송도 참 웃기지만 했는데 결과가 아주 신통치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찍은 그런 거리 스냅이라든가 이런 사진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진 잡지에 게재를 해주고 미국 최초의 편집자가 카멜 스노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까르띠에 브레송 사진을 잡지에 올려준 미국 최초의 편집자로 타이틀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패션 사진에 실패를 했지만 하퍼스 바자가 원래 패션 잡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영화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서 영화 감독 장 르누아르라는 사람인데 뭐 유명한 영화 감독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 직장에 지원을 해서 장 르누아르의 조수로 두 편의 영화를 진행을 하고 그때 르누아르가 이 카메라 반대편 그러니까 피사체로서의 브레송의 역할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카메라 반대편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연기도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스승인 사람이겠죠. 찍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이나 요즘도 비슷하지만 특히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그 예술을 했던 사람들, 예술가들은 그 좌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또 사회주의나 뭐 공산당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좌파들이 상당히 많아서 당시에 누구예요? 이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죠.
그 하여튼 근데 이 까르띠에 브레송도 이 공산당 쪽이나 이 사회주의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공산당 가입은 하지는 않았지만 뭐 데이비 시모아도 마찬가지고 로버트 카파도 마찬가지고 성향은 좌파 쪽이 강했는데 공산당이나 이런 쪽에는 가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하는 동안에 공산당 영화를 만드는데 도움도 줬고요. 공산주의 의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반파시스트 영화를 그 공동 연출하기도 했던 그런 또 사람이 까르띠에 브레송이다. 그러니까 뭐 시각적인 분야에는 상당히 많이 뭐 그림, 사진, 영화까지도 섭렵했던 그런 사진가인데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지 않습니까? 보도 사진가인데요. 저널리스트로서는 그렇게 큰 두각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1937년도에 프랑스 주간지인데 리가드라는 잡지에 조지 6세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을 취재하는 사진이 이 브레송의 첫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제가 어디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행사의 주체를 찍는 것보다는 행사의 주변 배경 풍경들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 뭐 조지 6세나 엘리자베스 여왕을 일반적인 취재 기자들이나 사진가들을 찍는다라고 그러면 이 까르띠에 브레송은 그걸 바라다보는 그걸 쳐다보는 그 주변의 인물들을 찍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호기심 어린 그런 표정이나 그런 느낌들을 잡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사진의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탈춤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다 뭐 봉산 탈춤이다 뭐다 하면은 이 그 행사 그 탈춤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찍지만 그걸 보고 있는 관중들의 표정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살펴보다 보면 거기서 재미로운 표정들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담아보다 보면은 인물 사진의 새로운 매력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입시사진 학원 할 때 특히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파에 가면은 석촌호수에 그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놀이마당에 가면 거기 이제 뭐 다양한 우리나라 전통 놀이를 하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그런 걸 선택해서 찍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2번, 3번 가갖고 사진을 찍다 보면 맨날 똑같은 장면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에 부닥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학생한테 그러지 말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 표정이나 그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을 한번 잡아봐라 그랬더니 그런 사진은 어때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표정을 잡을 수가 있어서 훨씬 살아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까르띠에 브레송은 그런 면에 또 대표적인 사진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을 하죠. 근데 지금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이 비염이 가뜩이나 비염 때문에 이 강의할 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늘 들으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 환절기라 그런가 이 비염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더 심한데 듣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좀 참고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자원 입대를 합니다. 이때는 징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및 사진 부대로 입대를 하는데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혀서 35개월 동안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된다는데요. 몇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를 하다가 3번째 탈출 시도해서 성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탈출을 해갖고 지하 조직에 가담을 해서 이제 해방 운동을 펼치는 거죠. 다른 탈출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사진가들하고 비밀리에 일을 하면서 프랑스 해방 운동을 취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군대 가기 전에 묻어놓은 건지 감춰놓은 건지 모르지만 그 자기가 사용하던 라이카 카메라를 어떤 농장에 묻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43년도에 거기에서 그 라이카 카메라를 찾았답니다. 땅에 묻어놓은 걸 아주 좀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라이카하고 해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서 포로로 있는 동안 몇 년 동안은 이 라이카 카메라하고 본의 아니게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 포로와 이주민의 귀환에 대한 다큐멘터리 귀환을 제작해달라는 미국 정보부의 요청을 받고요. 그 작업을 했고, 이 미국 현대미술관에서 사진 전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진이 미국 전역을 순회 전시하는 또 계기도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 이 까르띠에-브레송의 첫 사진책이 출판이 되고 이 사람의 본격적인 사진 작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47년에 마그남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랬고, 이 매그남 파트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타이틀은 시대의 맥박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걸로 상당히 거창하게 타이틀을 잡았죠. 그다음에 아무튼 이거 매그남을 47년에 만들었고요. 1948년에 그러니까 매그남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하는 그런 이거 프리랜서니까요. 자비로 자기가 취재하고 싶은 지역을 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제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사진을 작업을 하는데, 이 1948년도에 브레송은 인도에서 간디의 장례식을 촬영을 하고요. 1949년에는 중국 내전의 마지막 단계를 취재하는데, 그 사진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의 마지막 6개월을 취재하고, 그 국민당 정부의 마지막 6개월이라고 할 수 있으면 마오쩌둥, 우리나라 말로 모떼똥이라고 옛날에 저희 때는 배웠는데요. 모떼똥의 그 공산당의 첫 6개월을 또 취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42년도에, 그러니까 48년 인도 가기 전에 한참 전이죠. 매그남 창단하기 전이고요. 1942년도에는 이 까르띠에-브레송의 대표작,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그 사진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화가 지망생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 화가 출신인 앙리 마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앙리 마티스가 이 표지를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서양에서 촬영한 126장의 사진으로 장식된 결정적 순간이라는 그런 사진집을 만들어내는데,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집의 타이틀은 그 17세기 추기경이었대요. 그 드레츠라는 사람, 그 추기경의 그 회고록에 있는 말 중에 거기서 따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그 말을 따와서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을 그 사진집에 붙여놓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까르띠에-브레송은 나에게 사진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건의 중요성과 그 사건의 적절한 표현을 제공하는 형태의 정확한 조직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순간적인 관찰을 사진의 생명으로 여겼던 그런 사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사물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찍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바로 셔터를 눌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 구도, 감정이 확 1초 안에 모든 게 파악이 돼서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런 순간적인 포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순간을 잡아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알아야 사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내가 순간적으로 셔터를 누르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대한, 내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모든 걸 1초 안에 결정해서 파악을 해서 셔터를 눌러야 된다라는 게 이 브레송이 주장하는 결정적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957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똑같은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는 1초도 안 되는 창의적인 순간이 있다. 눈은 삶 자체가 제공하는 구성이나 표정을 보아야 하며, 언제 카메라를 셔터를 눌러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아야 된다. 사진가가 창의적인 순간이다. 그러니까 사진가는 이 창의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그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한번 지나간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찍어서 마음에 안 들어가면 다시 가서 찍어야지,
뭐 태양 광선도 틀리고 날씨 조건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가을에 색깔이 물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석양에 해 떨어지는 거, 일출 때 해 올라가는 거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그 똑같은 표정이 똑같은 인물이라도 연출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가다가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지만 차 세울 때도 없고 막 이러니까 특히 차 가지고 갈 때가 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찍어야 되는데 뒤에서 차가 쫓아오든가 주차할 공간이 없든가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망설이게 하다가 아이 내려오다 찍지 하고 보면은 올라갈 때 봤던 방향과 내려오면서 보는 방향이 또 방향에서도 틀리고요. 또 보는 그 태양의 각도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발견했을 때의 느낌을 못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그 순간은 사라진다라는 게 또 이 까르띠에 브레송이 얘기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콱 박아두시는 게 여러분들 사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찍은 사진이 이 1954년에 찍은 무프타르라는 거리에서 이 와인, 부모의 심부름으로 와인을 사갖고 흐뭇한 표정으로 오고 있는 꼬마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 결정적 순간에 그 브레송이 주장했던 그런 사진의 아주 고전적인 사례가 됐던 그런 사진이다.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한테 술을 사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프랑스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1958년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에 다양한 사진들을 많이 찍죠. 그래서 또 전후 소련에서 자유롭게 촬영한 최초의 서양 사진가로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의 소련에서의 모습을 최초로 사진한 사진가가 브레송이고 58년 중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중국의 모습도 촬영한 사진가가 이 브레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66년에 이 매그넘의 그런 회장직, 그러니까 사장직을 맡았던 것 같아요. 로버트 카파나 데이비 슈마나 이런 사람들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다 보니까 초창기 창단 멤버로서는 굉장히 유일하게 오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까르띠에 브레송인데 66년도에 사장직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러나서 그 이후에는 초상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 풍경 사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진은 까르띠에 브레송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 스트리트 포토 거리 사진이지만 말년에는 이 초상 사진하고 인물 사진에 풍경 사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젊었을 때 격정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왕성한 작업을 했던 그 사진의 새로운 그 표현 방법으로 저돌적으로 달려들었던 사진가들도 말년에 들어가면 온화한 풍경 사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브레송도 그런 의미에서 풍경 사진이 아닐까. 근데 이 브레송의 사진집을 제가 몇 개 갖고 있는데 이 풍경 사진을 이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줄 만한 사진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풍경 사진도 찍고 인물 사진도 찍고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67년에 3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한대요. 뭐 살 만큼 살았으면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혼을 하고요. 30세 연하인, 그러니까 대단하죠. 아무튼 30세 연하인 매그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여자 사진가하고 결혼을 한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0년 이상 라이프나 이런 쪽에 이 브레송의 사진이 계속 기사화돼서 실린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그 매그넘 출신 사진가들은 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 사진을 찍어갖고 그 사진이 좋으면은 그 뭐예요? 이런 사진 잡지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사진을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부르는 돈에 따라서 이 기사값은 달라지는 건데 다양한 매체의 기사를 게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계 없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20세기에 뭐 격변하는 세상을 촬영을 합니다. 뭐 스페인 내전, 파리 해방,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중국의 국민당의 몰락, 뭐 간디의 암살, 뭐 여러 가지 베를린 장벽 같은 이런 과정에서
사진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남기고요. 또 많은 그런 그 예술가들 하다못해 뭐 피카소라든가 앙리 마티스 뭐 이런 자코메티 이런 사람들의 이 초상 사진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일상생활에 중요해진 순간을 촬영하는 것으로 이 작업을 진행했던 사진가가 이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화상에 셀프 포트레이트가 하나뿐이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사진을 찍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사생활에 이렇게 간섭받는 거 그렇게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 사진가 강의나 이런 사진 작품집 올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그 사진가의 그 얼굴 사진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설명해 나가는데 브레송 같은 경우는 사진이 별로 없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편집할까 그게 참 고민입니다. 아무튼 브레송의 얼굴 사진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975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위도 받았고 자기 얼굴을 찍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 얼굴을 종이로 가리고 찍히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 수줍음을 많이 타는 이런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이런 사람이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까르띠에 브레송은 제가 뭐 강의 중간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50mm 렌즈가 장착된 라이카 35mm 카메라 렌즈 파인더 카메라라고 그랬습니다. RFC 거리계 연도식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요. 가끔 풍경을 찍을 땐 광각 렌즈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카메라에 그 검정색 테이프를 칠함으로 해서 테이프를 붙이든가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좀 덜 띄게 해서 사람들의 그 카메라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생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까르띠에 브레송 사진을 보면 후레쉬를 사용한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진은 후레쉬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좀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진가인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후레쉬를 사용한 사진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좋은 일이다. 상대방한테 상당히 예의가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사람한테 후레쉬를 사용해서 사진 찍는 건 손에 권총을 들고 콘서트에 오는 거와 같은 행동이다라고 너무 심한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 트리밍이 이 사람의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진을 풀프레임으로 찍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진 찍을 때 내가 찍고자 하는 구성대로 그대로 옮긴 것이지 찍고 나서 그걸 잘라내고 구성을 다른 형태로 바꾸고 하는 건 사진을 죽이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은 오리지널 사진 그대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35mm 필름을 보게 되면 화면이 들어가고 화면 주변이 투명한 그런 셀룰로이드로 돼 있어요. 퍼포레이션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필름을 끼우는 걸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리어는 필름을 딱 끼면은 그 화면이 꽉 차게 딱 맞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캐리어예요. 그래서 그걸 캐리어 사면을 줄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갈면은 약간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넓어진 캐리어를 끼게 되면 화면에 그 투명한 여백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노각을 주면은 그 화면 주변이 검정 테로 이렇게 윤곽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윤곽을 만들어 주는 걸 이 까르띠에 브레송은 노 트리밍 선 그래가지고 나는 찍을 때 이렇게 풀 화면으로 찍은 것이지 절대 손댄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던 사진가가 이 브레송이라 1990년대, 80년도 후반부터 90년대는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노트리밍이 이 프린트 할 때요. 지금은 뭐 프린트를 안 하지만 암실 프린트 할 때 이 노트리 밑에 넣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노트리 밑에를 넣으려고 했다. 왜냐면 화면에 검정테가 둘러지다 보니까 화면이 정리된 듯한 느낌도 또 반대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는 것들을 또 유행시킨 사진가 중에 사진가가 이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칼라 작업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흑백으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인화를 하거나 현상을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초창기에 이름이 별로 알려지기 전엔 자기가 했겠죠. 뭐 그 과정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실 작업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사진가의 역할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다 끝난다. 그래서 사진은 나머지 작업, 암실 작업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암실 작업 쪽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이 작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 이 사람은 즉석 그림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화가 쪽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그림 쪽으로 자꾸 비유를 하는 것 같고, 사진의 기술적 측면은 그가 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그 말년에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리죠. 말년에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70년대 70년대 초반인가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1974년인가에는 뭐 어디 인터뷰에서 사진은 다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사진하고는 단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2004년인가 96세의 나이로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어요. 사망 원인은 물론 뭐 노환으로 죽은 거는 맞겠지만 정확하게 뭐 다른 병에 있어서 죽었다 뭐 이렇다라는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진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포로 생활 빼고는 하여튼 파란만장한 예술가의 생을 마감한 그런 사진 대가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다라는 점입니다.